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자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도 되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리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 자, 군사적으로 자기가 균형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이게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회한 이 정치인이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말을 뱉었을까? 당연히 전혀 아니죠. 이는 나토의 한 동맹국가 중에 일원이잖아요. 미국의 부하 국가예요. 나토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큰 용기와 판세 분석이 뒤따랐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자, 로이터 통신에 나온 보도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가자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고 터키가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자에 진입한다 하고 이스라엘에 진입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초기에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겠다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의견에 동조해서 이집트에 압박을 넣었었죠. 그때 첫 번째가 뭐냐? 이집트로 하여금 가자에 평화유지군 형태로 군사력을 파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집트 시시 대통령이 거부했죠. 자, 그때는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쟁 지역이 가자거든요. 그런데 에르도안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분석을 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 단어 가자인지 이스라엘인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현재는 가자가 분쟁 지역이지만 에르도안이 판세를 분석함에 있어서 볼 때 이스라엘이 공공에 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에 들어갈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말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헤즈볼라, 후티, 그 외 다른 나라들이 개입했을 때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릴 거다. 왜? 미국이 발을 뺄 거니까. 네타냐후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싸움을 말리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팔레스타인에 그들이 원하는 두 국가 솔루션, 두 국가 해결 방안을 이미 당연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걸 구해주겠다. 싸움을 말리겠다. 이 지역의 중동과 아랍의 주도 국가로서 이렇게 여러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이 말을 뱉은 거예요. 미국이 과연 이 말을 부정하거나 특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필요할 때 득점되는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물론 터키는 군사적으로도 그만큼 힘이 있죠. 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아마 그들의 당원 행사에서 지금 이제 여당이죠. 거기서 했는데 한 모양인데 그게 TV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지나간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게 우리는 매우 강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왔어요. 자, 제가 봤을 때 에르도안이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이번 네타냐후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이후에 해리스를 만나고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저는 봅니다. 해리스 이야기했죠. 가자의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가자 전쟁 끝낼 시점이다. 네타냐후를 몰아붙였어요. 트럼프도 이런 해리스를 비난했지만 사실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네타냐후한테 나 전쟁 끝내라. 나 못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걸 언론이 정리해서 보도를 하지 않죠. 미국이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건 북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바이든을 잘라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은 폭탄적인 예측 불허의 일을 벌일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려나간 것이지요. 예. 결과적으로 트럼프와 해리스는 주요 외교 정책에서는 발을 뺀다는 게 맞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가자에서 발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가지 않은 것만 못한 상태로 돌아온 거고 그걸 에르도안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하겠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국토에 이스라엘의 반감을 가진 터키군이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후티랑 전쟁을 하고 뭐 이란까지 개입할 수 있고 이란, 레바논이 다 개입했을 때 이스라엘이 터키군의 진입을 중재자로서의 진입을 그들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중재자로서의 진입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에르도안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오바마가 이틀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하루 이틀 전에 해리스를 지지 선언을 했죠. 저는 이게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결국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 상당히 별로 없지만 오바마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을 중도에서 쫓아낸 것도 사실은 무리수인데 해리스를 또 쫓아내서 다른 후보를 세운다는 것은 두 번의 무리수를 두는 거니까 이거는 곱하기 2가 아니고 2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해리스를 최대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해리스의 방향은 외교 정책에서는 트럼프와 같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진영이 안정화됐고 이 상태에서 해리스가 네타냐후한테 날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타냐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걸 특히 에르도안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란도 받겠죠, 후티도 받겠죠, 헤즈볼라도 받겠죠. 이스라엘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타냐후가 어떤 행동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미국의 지원은 지금처럼 강하게 계속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과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네. 미국은 가자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해요. 예. 자, 그러면 터키의 군사력을 볼까요? 이스라엘과 과연 맞짱을 뜬다고 만약 작정을 한다면은 터키의 군사력은 예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에요. 병력만 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병력뿐만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 그리고 전면전을 고려하는 어떤 구성, 전력의 구성 이런 걸 봤을 때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이런 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그대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나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이 구석에 몰렸는데 그걸 말려주는 입장에 들어가서 평화유지군 입장에서 터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맞짱을 뜬다. 이렇게 되면 이란도 개입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 심지어 이집트까지 요르단까지 포함해서 제3차 중동전이 난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3차 중동전이 난다는 것은 미국이 발을 뺀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제발 내 말 들어. 해리스도 이야기하고 트럼프도 이야기하죠. 그 말을 안 듣고 네타냐후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지원을 끊는다. 버린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다 달려든다. 그럼 이길 방법이 없죠. 네. 세계적 여론도 이미 돌아선 입장이기 때문에 터키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GDP, PPP를 볼게요. 물가 반영한 거죠. 22년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제가 취합한 겁니다. 이런 자료가 취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 미국이 불편해하고 G7이 불편해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날의 국력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국력. 여기다가 이제 그들의 국민 수로 나누게 되면 1인당 GDP, PPP가 되는 거죠. 우리 1인당 GDP, PPP가 일본보다 높아요. 일본의 개인은 우리 한국 사람 개인보다 가난해요, 지금.
뭐 가난하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둘 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됐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세계 경제사에 있어서. 중국의 GDP PPP가 미국을 추월했다. 언제 추월했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봐서 2010년하고 2020년 사이에 추월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인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인도한테 추월당할까 걱정해야 돼요. 미국은 사실은. 근데 인도는 러시아랑 짝짝꿍이 잘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4위예요. 한때 2위이던 일본이 5위까지 밀려있죠. 독일 6위죠. 그 다음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예요. 프랑스, 영국은 그 밑에예요. 이태리는 또 그 밑에고. 이태리 밑에 터키예요. 터키는 인구가 한 8,500만, 8,700만 정도 돼요. 우리보다 높아요. GDP PPP로 하면. 개인당은 우리가 높을 거예요. 우리 인구가 5천 한 3,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터키도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 K2 전차 디자인 가져가고 아직 공업 생산력 부분에서는 최신 분야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나라 자체는 견조해요. 근데 군사력은 더 세요, 상대적으로. 그죠?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었잖아요. 나토에서. 이스라엘 이기겠습니까, 이걸? 못 이긴다고 봐야 돼요. 또 터키가 군사적으로 움직인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그러면 주변 아랍권, 특히 이란이 경쟁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 이란과 지금 터키는 중동과 아랍 이슬람 진영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주도국가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사이예요. 자, 이 정도 하면 터키의 위상을 대충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주가 지수 같은 것들 사실 믿지 않거든요. 예, 그게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정부 기관 내지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큰 우리말로 하면 뭐 국민연금이나 미국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고 팔고를 잘하면은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왜곡된 형태의 주가 지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욕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 국가의 경제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신뢰를 잃은 지 개인적으로 오래됐다고 봅니다. 훨씬 더 솔직한 데이터는 이거라고 봅니다. 전력 생산량이에요.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보시죠. 2010년에 보면은 그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해요. 그때 거의 갔죠. 1등, 2등이에요. 그 당시 한국은 10등이에요. 터키는 여기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GDP 또는 GDP PPP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산업이 발달한다? 우리도 산업용 전기의 수요 훨씬 많아요. 가정용 전기보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의 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순위를 보면은 상대적 산업의 활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은 지명도 있는 보고서들입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고 예상을 했던 게 2010년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정작 추월을 했을 때는 그런 기사들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업을 떠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시점에 추월이 됐던 것 같고 2010년에 전기 생산량이 이 정도 된 거 보면 2010년대 중반에 추월이 된 거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 지금 13년이 흘렀는데 사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예,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데 전력 생산량을 늘리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순위 12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2023년에 보면은 2010년에 두 국가가 비슷했던 전력 생산량이 지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죠. 13년 만에. 예, 이때 추월된 겁니다. 미국 경제는 2등이에요. 오히려 지금 인도가 따라오는 것을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자, 일본은 밀렸죠. 지금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 인도, 4등이 러시아예요. 여기에서 1등, 3등, 4등이 다 브릭스의 주도 국가들이에요. 일본은 5등으로 내려앉았죠. 한국은 8등으로 올라섰네요. 10등에서. 터키가 15등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GDP를 잘 반영하는 더 실제적인 데이터라고 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자, 우리 밑으로 원자력 발전의 강국인 프랑스 9위, 그 다음 독일이 10위, 사우디아라비아가 11위. 네, 그래서 요즘 사우디아라비아가 말을 세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12위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이 12위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사실은 터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랍 국가는 아닙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흘러온 유목민족이에요. 우리랑 가까운 체제예요. 그래서 아랍 자체의 경쟁은 사우디와 이란이에요. 그 둘을 작년인가 중국이 화해시켰죠. 절친지 원수인데. 그들이 11위, 12위예요. 전력 생산량이. 이게 그들의 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멕시코. 그럼 인도네시아. 그럼 터키예요. 근데 G7 합치면 G7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력의 흐름이 무게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숨길 수 없는 데이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멜로니의 중국 이번 방문은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문 중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태리는 지금 G7 국가 중에 유럽의 주도 국가 중에 제일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기억되는 것은 스포츠카밖에 없어요.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 자, 그들이 과거에 약속했던 게 뭐냐? 중국의 1대1로에 있어서 이태리가 유럽의 거점이 되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자, 우리는 옛날 중앙아시아 국가들 지나쳐서 관리를 했었고, 그거는 러시아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리를 했었고, 그다음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데를 우리가 노력했어요. 그것은 유럽 현지 생산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고 유라시아 대륙이 한반도랑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던 작업들이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 노태우 때부터 북방 정책이죠. 향후 이 세상에 경제가 더 뻗어나가려고 하면 미개발 지역이 거기밖에 없다. 그냥 자원도 있고. 자, 푸틴이 아프리카 작업도 많이 했죠. 자, 그런 데가 지금 같이 갔기 때문에 다른 프랑스 총리가 갔다, 프랑스 대통령이 갔다, 독일 총리가 갔다 이거보다 커요. 멜라니는 지금 급하고 미국이 약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나토가 붕괴되면 바로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 말씀드린 대로 브릭스의 확대를 틀어 막았죠. 심지어 이번에는 카잔, 러시아 제2의 도시 카잔에서 브릭스 회의가 열리고 그 주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손을 잡고 중국과 중국의 뜻에 반해서 회원의 확대를 중지시켰어요. 잠정적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기대는 뭐였느냐 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탄 국가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럼 브릭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도 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면 중국의 1대1로가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태리로 와라, 이태리로 와라. 여러 후보군들이 막 손을 벌리면서 여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할 거 아니에요. 이태리가 손을 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힘이 사라지면 옛날에 약속했던 거 다시 복원이다. 그걸 러시아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오래 못 버틴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걸 했죠. 북러 상호방위조약 포괄적 동반대 협정 체결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해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총정하면서 미국과 화해가 된다면 한반도는 특히 북한은 깨끗하게 나랑 정리될 수 있다. 즉 러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미국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징치하고 싶지가 않다. 같이 가고 싶다. 네가 힘이 약해졌다는 걸 인정해라. 지금처럼 하지 마라. 그럼 너는 해양 세력의 주도 세력으로 남아 있어라. 네 밑에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기대는 나라들이 많잖아. 네가 망하면 걔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자. 지금 해양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다. 내륙 소통로는 다 주고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 연결되는 게 다 끊어져 있다. 한국은 전략적 거점이다. 너희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중국을 막아서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자원을 통해서 유럽의
기술과 투자 그리고 시베리아의 자원을 한반도를 통해서 해양 세력이 너희들과 연결하고 싶다. 한반도는 그 정도 자격이 있다. 단지 통로가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양쪽으로 다 뻗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더 커질 거다. 그게. 나는 중국보다 일본보다 그러한 한반도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베팅을 한다. 이 손을 잡아라.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브릭스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융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패권의 가장 큰 힘은 달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패권과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동등이에요. 즉 거꾸로 얘기해서 달러의 지위를 망가뜨리면은 미국의 패권 지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동등이기 때문에. 자, 이거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잖아요. 여기 보면은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해외 송금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각 은행에 코드가 있어요. 스위프트 코드라는 거. 그러면 그 송금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지금 100% 디지털화된 시기에 세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의 핵심이 달러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건대로는 한국 돈을 중국으로 보내고 싶어 해요. 중국에 어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지금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일단 달러로 바뀌어요. 환율에 따라서. 달러가 다시 위안화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달러는 복덕방처럼 커미션을 먹어요. 네. 그것도 좀 안 이꺼운, 사실은 안 이꺼운 건데, 더 나쁜 것은 거기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난 이 나라가 싫어. 그러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를 못하면 결제를 못하게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 굶어 죽을 수도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이제 뒤집어진 것이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쫓아냈죠.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전부 다 묶어버렸죠. 동결시켰죠. 그러면 미국은 확신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항복할 것이라고. 근데 러시아가 브릭스를 통해서 살아났거든요. 브릭스를 통해서. 이게 큰 전환점이에요. 거기에 중국과 손을 잡았고 인도가 손을 잡았어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본질적으로 되게 친해질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손을 잡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가장 큰 패착이라는 거예요. 그들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건 거예요.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어요. 오래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지금보다 훨씬 빠릿빠릿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카톡으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송금하듯이 전 세계 결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돼 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낡았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가운데 달러를 당연히 빼버리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상징적인 데미지가 있어요. 달러한테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 따라 나오는 것이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게 뭐냐? 금에 대해 기반을 둔,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금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다. 즉 암호화폐다. 그걸 통해서 거래를 신속하게 하겠다. 내가 늘 미워할 때 그걸로써 상대방을 타격 줄 수 없게.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것은 우리의 물과 공기와 같은 거예요. 니와 나가, 근데 내가 너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나라 위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리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동감을 합니다. 이게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 그죠? 그게 기축통화의 역할이에요. 미국이 그 역할을 못하고 기축통화를 무기로 사용한다면은 기축통화의 역할이 벌어져야 돼요. 포기돼야 돼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미국 너희가 개발한 기축통화, 암호화폐. 이거 미국 CIA나 정보기관에서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게 인터넷처럼. 그걸 거기서 활용해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질 노릇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브릭스 중앙은행들을 정치 지정학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시스템. 이미 브릭스의 전체 GDP는 G7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문호를 더 개방하면 더 많이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왜? 이게 대해서 다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빚을, 미국 채권을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의심이 있는데도 사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떠안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패권을 바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죠. 즉 새로운 시스템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원화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원화에 조그만 나라들도 자기 국력만큼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인 지배가 아니고 1국 지배가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오늘 이거 되게 색달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테레동 비즈에서 나온 건데 미국 선거판을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제목이 내가 번역한 겁니다.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의심을 미국의 가장 큰 딸랑이인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를 의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체적 진실에 자꾸 다가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리스도 인정하잖아요. 미국이 약해졌다?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거품을 꺼지는 것을 얼마나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그 차이예요. 바이든은 경착륙 또는 폭망이었어요. 무리수를 둬서. 근데 바이든 제거됐잖아요. 해리스나 트럼프는 연착륙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런 힘이 빠져나가니까 거품이 꺼지니까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경제적 여건이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아주 어려워졌다.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의심? 미국한테는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거품 위에 사상 누각처럼 미국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지난 2008년, 2009년 큰 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거품이에요. 패권적인 지위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게 뭐 해리스보다는 제가 봐서는 트럼프의 임무예요. 트럼프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바깥에서 발을 빼는 거. 자. 볼까요? 이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와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어. 우리가 안 하면. 왜? 미국은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동적이고 기꺼워하지 않거든요. 왜냐? 달러를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이 발언은 엄청나게 큰 발언이에요. 이 발언은 뭐냐? 이거 싫다고. 사실 암호화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거라고. 신산업 분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원전, 수소, 에너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중국 다 넘어갔잖아요. 몇 년 동안 금수저치 취했더니 우리까지 위험해질 정도로. 네. 삼성전자까지 위험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개혁적인 발언이에요. 트럼프의 이 발언은. 그래서 트럼프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도 어디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면 미국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1등 자리는 잃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전기 생산량, GDP, PPP. 네. 중심을 잡자는 이야기. 이거라도 따라가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폭망이니까. 꼭 아까 브릭스에서 주도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전 세계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게 그게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이잖아요. 현물로서 금의 기반을 두겠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즉 그 말은 러시아와 중국은 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금이 그들의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리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금은 필요 없는 존재로 이미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뭐 7,000톤 켄터키주의 폭스노스에 그만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야기는 현실 인식을 하자.
이게 해리스보다 훨씬 세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기사인가요? 금년 5월달에 나온 기사죠. 바이든이 암호화폐 활성화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이게 바이든이 날아간 이유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정반대예요. 우리가 안 하면 딴 애들 다 해서 훨씬 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전 세계가 거기 다 올라탄다. 그럼 미국은 끝이다. 달러는 끝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특히 에르도안이 봤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강한 메시지를 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에르도안이 지난번 선거에서 가까스로 이겼죠. 그리고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펌퍼질을 하는 용도로 이스라엘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커요. 민족주의를. 여기 이슬람 뭐라고 할까? 근본주의 같은 거 약간 부추기는 거죠. 전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네타냐후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타냐후가 그래도 밀어붙이면 그 결말은 되게 처참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해리스나 트럼프나 바로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빠져나오는 수단은 뭐냐? 빠져나오면은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나올 때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까? 그래서 푸틴이 북미 종전선언을 해라. 강대국의 힘싸움 결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 그렇지만 준비가 잘 되어 온 그 핵폐기를 하면서 이제는 평화의 정치, 공감의 정치로 가라. 그걸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택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중국의 입장을 봤을 때 미국의 시간은 얼마 없다. 지금은 한 달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